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벌써부터 제법 약간 겨울 느낌이 납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도 훨씬 뚝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쌀쌀하고 출근길에 겨울 코트를 입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오늘 아침 밤늦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방부의 삼성 장군이 말을 바꿔서 논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청와대의 기조에 맞춰서 애써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 바꾼 삼성 장군 왜 바꿨을까요? 말 바꾼 거 맞을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생생하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간 계속 조국 전 장관 본인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그리고 핸드폰 수색 영장을 기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수사를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답답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원이 휴대전화는 기각을 하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발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그 계좌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어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보수 대통합하자. 시기는 이르면 12월. 시기는 이르면 12월. 12월 안에 보수 대통합하자라고 한 대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의 통합 조건 가능하다. 당의 간판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름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에 힘 합치자라는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 자, 과연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여의도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미국 측이 한반도 바깥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까지 내라라고 제안한 사실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5배 뛴 5조 원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이 훨씬 큰 방위비를 얘기한 후에 일부만 받겠다라면서 제안한 금액이 5조 원대라는 겁니다. 한국의 여론 탐색전이라는 풀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거다라고 일단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큰 틀의 협상은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의 빅딜, 결국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의 빅딜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이 너무 돈 많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크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검찰, 조국 계좌 압수수색. 결국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계좌 압수수색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완전한 계좌 압수수색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들여다볼 수 있게 법원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모펀드 의혹을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앞서 연구실 압수수색,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도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의문을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사모펀드를 겨눈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은 연구실 압수수색도 뭔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연구실에 있는 PC에 코링크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를 초점 맞추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차명의 재산 투자로 설립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코링크에 대한 기록이 서울대 조국 전 장관 PC에 남아 있다면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걸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제한적이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그 계좌, 금융 흐름에서 검찰이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검찰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부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에 정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이 문제되자 윤석열 총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다시 설치하라고 명을 내린 건데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또다시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세월호 유가족에서는 반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김현미의 국토부 오늘 분양가 핀셋 상한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발표했죠, 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27개 동 분양가 전체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투기 과열 지역으로 꼽힌 곳만 핀셋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강동,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의 일부 지역만 부동산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꿈틀꿈틀 값이 다시 오르는 기미를 보이자 국토부가 핀셋 상한제를 꺼내드렸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이 부동산 상한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자, 인구가 점점 줄고 있죠. 저출산 때문이죠. 3년간 상비 병력, 군 병력을 8만 명 감축할 계획입니다. 20세 남성이 3년 뒤에는 7만 명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군도 늘리고 부사관도 늘려서 정예군을 좀 더 늘리고 전체 상비 병력을 줄인다라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신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24% 축소해서 이제 점점 덜 뽑는다라는 방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과제인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경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콤비 두 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두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눈치. 삼성 장군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 누구 눈치? 청와대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을 청와대의 기조에 맞춰서 삼성 장군이 애써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추적.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들여다보라. 법원이 결국 허가를 한 겁니다. 그 계좌 안에서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을 찾아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문전 박대. KBS 양승동 사장이 이번 독도 헬기 추락의 유가족들을 찾아갔지만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과연 국민의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유족들의 지탄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하고 풍성한 새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겁니다. 삼성 장군이 군복을 입고 말을 뒤집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국방부가 삼성 장군이 청와대의 기조에 맞춰서 북한의 위협을 애써 축소한 것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정보본부장 김영환 장군의 어제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부 내에선 굉장히 높은 삼성 장군입니다.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장이라는 정말로 중책을 맡고 있는 장군이 김영한 장군입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장군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앞선 발언과 맥락을 맞추고 있습니다. ICBM을 텔을 이용해서 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했다라고 북한의 미사일 성능을 얕잡아보는 발언도 어제 김영한 장군이 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에 참여했던 이해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동식 발사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냐?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한 장군이 북한은 ICBM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앞서 청와대 정용 실장과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한 달 전 똑같은 김영한 장군이 ICBM과 이동식 발사 능력에 대해서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CBM은 현재 그 텔로스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CBM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북한이 쏠 수 있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 달 전 김영한 장군의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CBM은 현재 그 텔로스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때 당시 분명 미사일을 텔로서 쐈었다라고까지 군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ICBM과 이동식 발사대에 관련된 북한의 성능과 관련된 우리 군 관계자의 발언이 180도 바뀐 셈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똑같은 김영한 장군이 지난달 8일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ICBM을 텔로 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ICBM은 텔에서 못 쏜다. 라고 바뀐 겁니다. 삼성 장군의 발언이 바뀐 데엔 청와대 정용 안보실장의 앞선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려는 건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80도 말 바꾼 논란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참석한 당국자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말을 바꾼 것이다. 어쩔 수 없는 발언 정정이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 결국엔 말을 바꾸게 됐는데 이거 국감에서 거짓말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관계자들, 한 달 만에 이렇게 말 바꾼 게 들통날 걸. 정용 실장의 비상식적 발언 때문에 결국 군만 고생하게 됐다라고 애석해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요, 자, 이 논란이 일자 해명을 내놨는데 이게 궤변이란 지적이 나와요. 자, 김영한 장군의 지난달 발언은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ICBM을 텔로 이동시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군사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군이 해명을 내놨는데 뭔가 애써서 단축 꿰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 듯한 궤변이라는 거죠.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ICBM으로 쏠 수 있다. 텔로 쏠 수 있다. 동창리에서 못 쏜다라는 발언이었다. 라는 해명을 내놔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장군님. 자, 장군이. 김희정 장관님. 제가 말 바꾸기를 하세요. 제가 방금 장군이라고 했어요? 네네. 그만큼 장군님의 발언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장관님. 그랬던 거예요. 한 달 만에 저희가 듣기에는 발언을 180도 김영한 장군이 바꾼 걸로 보이는데 말 바꾼 겁니까 아닌 겁니까부터 일단.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왜? 왜냐하면 다른 장소도 아니고 똑같이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완전 자기 부정이죠. 위증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심각하게 이 자기 분열 현상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는 안 됐다고 얘기를 했다가 한 달 후에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죠. 기술 발전 가능성을 두고 얘기했다라고 할 텐데
참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군복을 입고 저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군사 최고 전문가로서 정보본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진 정보에 대해서 정말 명백하게 사실을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예,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 전문가가 저렇게 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사일 관련돼서 미사일 능력을 보려면 세 개가 다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하나는 비행 능력, 그러니까 미사일이 가까이도 날아갈 수 있고 멀리도 날아갈 수 있고 이런 그 비행 능력을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도를 뭐로 하느냐. 그러니까 핵을 실느냐, 뭐 화약을 실느냐, 위성을 실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핵도 실을 수 있고 실험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도 자유자재로 하고 싣는 탄도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어디서 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려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만 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군이 거기만 딱 주목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동창리에서만 쏠 수 있으면 동창리만 네.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가 왜 중요하냐면 새벽에 기습적으로 딱 연료 같은 거 탑재해가지고 사사사사사삭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팡팡 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동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게 뭐 텔이 뭐 중요해. 우리 국민들이 혹시 그럴까봐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동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나 요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 이동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텔기를 또 땅속에 숨겨놔요. 북한은. 그렇죠.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딱 있다가 야밤에 올라와서 그래서 주로 쏘는 게 새벽에 많이 쏘았었잖아요. 그랬군요. 그동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알려줄 때는 낮에 쐈지만 그게 아니면 대부분 새벽에 쏘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그 군사기술이 우리한테 뭐 중요해 이게 아니라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라는 위험 때문에 우리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2017년에 화성 14형과 15형은 돌아다니면서 쏘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 이동식 발사대 텔을 통해서 쏘았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평양 바로 위에 평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앞까지군요. 네, 거기서도 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국경지대 뭐 자강리라든지 동창리 이런 데서만 쏜 게 아니라 평양 바로 위에 있는 평성까지도 와서 쏘다라는 말은 야 진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구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알려달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동창리만 폐쇄한다고 해서 야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 군도 대비를 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게 말로 막 아니 사실은 이동했지만 내려서 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동 능력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밝혀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김영환 장군은 한 달 전 발언과 어제 발언이 180도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왜 바꾼 걸까요? 군인인데. 대통령께서 아유 참 동창리만 폐쇄하면 사실은 위험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위험의 상당수가 줄어들긴 하죠. 눈치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의용 실장이 이동대로 텔에서 발사 못한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를 본 건지 모종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진실은 가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군사 전문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가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 바꾸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게 되죠. 예. 안타깝습니다. 김영환 장군이 분명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의 해명도 논란입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국방부 해명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마 김영환 장군이 한 달 전에 미사일 이동식으로 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걸 네. 언론이나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김영환 장군이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네. 언론에서 아닌데 한 달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왜 말 바꾸냐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국방부의 해명은
그겁니다. 한 달 전에 김영한 장군이 했던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사실은 똑같다. 네. 뭐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발언은 아무리 좀 좋게 해석하려 해도 특별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동창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정 장관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창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했던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폐쇄 조치가 얼마나 비핵화에 대한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전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도발 행태를 보게 되면 이미 작년 평양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다 어긴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이 ICBM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을 향한 위협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발언 속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의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군복 입은 장성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판단 아래 속에서 국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하면 송영무 장관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 여러 가지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때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 2017년도에. 그래서 김정은을 유사시에 제거할 수 있는 참수부대 창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송영무 전 장관.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2017년도에 북한이 ICBM 쏘고 핵실험하고 온갖 도발들을 계속 감행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반드시 필요했을 때입니다. 송 전 장관 맞는 말 했네요.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누가 태클을 거냐 하면은 바로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특보라고 볼 수 있는 문정인 특보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죠. 문정인 특보는 사실 뭐 대통령의 외교 스승이라고 불릴 정도의 최측근 인사인데 예. 이거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송영무 장관이 당시 뭐라 그랬냐? 그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문정인 특보에게. 네,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문정인 특보에게. 네, 라고 국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구설수되는 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에 대한 힘이 좀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때 한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우선돼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볼 수 있는 ICBM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위협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너무 아쉽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군 안팎에서 그리고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특히 오늘 동아일보에서 국방부가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은 앞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한 발언을 국방부가 뒤집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스텝이 꼬였다라는 지적도 오늘 중앙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 ICBM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유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이 맞다는 겁니다. 북한이 ICBM을 텔에서 직접 발사한 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며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입장인데 일부 언론에서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청와대는 언론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의 이 판단이 맞는 걸까요?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오늘 취재가 되었는데 함께 보시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국장인데요. 정의용 실장이 이런 완벽한 헛소리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 실장의 ICBM 텔 발언은 완벽한 헛소리다. 모든 텔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 패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미사일을 탈탈탈탈 싣고 와서 그 위에서 쏘든 내려놓고 분리해서 쏘든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고 쐈다고 해서 텔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완벽한 헛소리다라고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 연구원인 앤킷 팬더는 오늘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원문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을 했다.
차량 보호 위해 태를 이동시킨 것. 유사시 태를 이용해 바로 ICBM 발사를 북한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 정용 안보실장은 입이 떡 벌어지는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정용 실장이 하게 된 것일까? 중앙일보는 오늘 기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스텝이 꼬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용 안보실장의 답변도 하태경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그 정도 동창리 복원할 거다 이야기가 아니라 ICBM 도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그때 폭스뉴스랑 답변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군 쪽에 물어보니까 이동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 논란이 됐던 정용 안보실장의 이 발언도 하태경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분석인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 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보 톱들의 말맞추기의 시작,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중앙일보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을 했다. 폐기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미사일 실험 발사 도발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폐기되면 미사일 시험 도발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정용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의 말맞추기 같은 논란이 시작됐다라고 중앙일보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면서 북한의 무력 증강 현실에 눈길을 닫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동창리 발사대 폐쇄와 ICBM을 연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요. 문 대통령 폭스뉴스 발언이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진정한 참모는 이를 수정해줘야 한다. 무식하고 무능하면 자기로 끝날 일이지 대통령까지 욕먹이며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군 수뇌부와 청와대 안보실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디서부터 스텝이 잘못된 걸까요? 우선은 이제 9월 25일 날 폭스뉴스와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인데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김정은의 의지 문제로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네. 그걸 기술적 문제로 할 수 없다라고 연결되니까 스텝이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2017년에 말하자면 하성 14호, 15호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발사대로 이동했고 발사 패드를 달았거든요. 이제 그때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더 큰 문제다. 그걸 발사 분리해놓고 다른데 또 하나 실로 갔다 오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더 위험하다. 또 하나는 또 일부분 해석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엔키팬드 같은 경우는 왜 이걸 분리하느냐? 바로 쐈을 때 IRBM은 가능한데 ICBM은 차량에 훼손이 온다. 북한 돈이 없는데 한 대 쏘고 차가 망가지면 다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차량이 훼손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액체로 넣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 완벽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거죠. 네. 다만 말하는 엔키팬드도 유사시 진짜 전쟁 때는 바로 쏠 것이다. 지금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쏘고 차량을 훼손하는 건 지금 돈이 아까우니까 분리할 따름이다.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테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테일로 발사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본 것은 이 발사 패드가 있어서 차량이 또 싣고 하는 기능까지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오히려 지금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는 세워놓고 연료 주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체 연료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은 문 대통령의 의지, 김정은의 의지에 대해서 아마 동창리를 폐기한 것은 앞으로 핵무기 개발과 발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북한이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어떤 IRBM을 뛰어넘어서 ICBM까지도 테일에 발사했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 아직은 그 차량 자체가 그걸 완전히 그 훼손당하지 않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이 또 중국과 또 소련 이쪽에 또 박사 연구까지 논문까지 쓰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로 소개합니다. 조국 후보의 계좌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번번이 조국 전 장관 그 은행 계좌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계속해서 기각을 해서 법원의 기각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끈질기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끝에 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모펀드를 겨냥한 조국 계좌 압수수색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정경심 구속 후 조국 계좌 압수수색 스타트. 영장 신청했는데 3차례 이상 기각이 되니까 검찰로서는 약올라. 뭔가 약오른다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 아니, 수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검찰 내부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심기일전하여 조국 계좌 추적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결국 법원은 발부했어요. 검찰 관계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받아서 특정 시점에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직 발부되지 않았다. 아직도 기각됐다는 거죠. 검찰, 정경심 씨가 WFM 12만 주 6억 원을 구입했는데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 싸게 사서 검찰은 이거 뇌물 아니냐 의심하고 있죠. 그때 당시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 송금된 것도 수상하게 보고 있죠. 검찰 안팎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개입 단서를 포착한 듯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마지막 발언, 최종 변호사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조국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법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은행 계좌 압수수색 안 돼. 휴대전화 안 돼. 또 청구 안 돼. 세 번째 안 된다니까. 이랬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때 지금 발부를 해줬다는 건 검찰이 뭔가 단서를 갖고 법원에 이래도 안 돼? 들이밀었다는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단서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소명이지 그것이 유죄로 입증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뭔가는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추측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제한된 범위 내의 영장에 특정 시점에 돈 흐름을 추적한다라고 하는데 이 특정 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지금 코링크피라는 것을 설립할 때 돈이 들어갔는데 그 관련해서도 한 조국 전 장관의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그 시점 나아가서 2018년 1월경에 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그러니까 조국 동생의 부인 이름으로 해서 그것을 주식을 취득할 때 바로 취득한 그날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에 이 청와대 경내에서 ATM기로 돈을 보냈다는 그 시점에 있는 관련된 증거,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한된 뭐냐면은 시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결국 그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망라적인 영장은 발부를 했지 않았지만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 그러니까 혐의의 관련성이 뭐냐 이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어디 은행 무슨 통장 딱 이렇게 제한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이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을 보다 보면은 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왔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 됩니까, 수사에? 그렇죠. 결국 그 돈의 꼬리표를 계속 추적하는데 1차적으로 법원에서 제한적인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나온 자금의 흐름 속에서 이상한 자금이 있으면은 또 추가적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적인 혐의 같은 경우에는 뇌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부분이 될 것인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공직자였기 때문에 가장 이 시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 1월 달에 정경심 교수가
시세보다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싸게 주식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보고 그런 혜택을 줬겠냐. 그 뒤에 있는 조국 전 장관, 정말 청와대 본부의 핵심인 사람을 보고 헐값으로 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그 부인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까지 직접 보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조국 전 장관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 따라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은행의 계좌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 번째까지 기각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허용을 했다라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이제는 없어졌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법조인으로서 그걸 명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에는 조국 전 장관이 그와 같은 범죄에 개입했다고 볼 소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뭔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명이 어느 정도 재판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는 뭔가 어떤 객관적 물증 내지는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법원에 제출했더니만 이제는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큰 틀에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모펀드도 모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인이 투자는 했지만 그게 그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에 구멍이 좀 뚫렸다. 결국 그 뚫린 것이 뚝을 헐 정도가 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은 거래 내역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은행 계좌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앞이 안 보였던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짚고 수사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 쐈다는 것도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낸 건데 이제 그 검찰의 눈이 트였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弁박사님,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제한적이지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무슨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누구 명의로 목적은 뭔지 인터넷 뱅킹인지 ATM인지 통장 창구인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 그 계좌에서 추적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찾아내고 싶은 걸까요? 결국은 조국 교수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갔던 시점과 그 돈이 코링크 P 등에 대한 사모펀드와의 연계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5천만 원 쏜 거 말고 또 있는지 여부도 볼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채널A 단독 보도로 5천 받고 5천 더에 대한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5천만 원은 WFM에 대한 참여주식 투자와 연결되어 있는 2018년 1월 달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의 얘기였고요. 코링크 P를 설립하는 과정이었던 그 전에 5천이 더 들어갔던 정황들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저께 한참 얘기했잖아요. 아니 서울대 압수수색은 왜 이제서야 들어갔지?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모펀드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좌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둬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계좌에 대한 압색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전후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조사를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후의 연결 과정들을 본다는 것은 결국 앞서 최신정 변호사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뇌물을 중점적인 바탕으로 보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경심 교수가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거기에는 이 뇌물 등에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들은 사실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커다란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 특정 시민단체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100억대가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뇌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 계좌를 지금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허용된 그 시점 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본인 개인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건건이 검찰은 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왜 나갔는지 어디서 어디로 왜 들어왔는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나온 흥미로운 얘기가 김정 장관님. 네. 검찰이 사실은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꾹 입 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슨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보고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이게 무슨 행동일까 의미를 지금 추측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전처럼 우리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라고 지금 검찰이 전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제 서울대 연구실 네. 아니 다 늦은 마당에 웬 뒷북 압수수색이냐. 검찰이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해석이 은행 계좌를 검찰이 보고 있었어? 그러면 서울대 연구실도 결국에는 교수 시절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가기 전에 코링크피를 정경심 교수가 설립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서울대 조국 교수의 개인 PC에서 코링크와 관련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찰이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된 지 70여일이 지났어요. 그렇게나 오래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주변인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나 수사였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자택도 조국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는 명백하게 주변 인물들이 아니라 조국 장관 당사자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계좌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시기가 한정이 됐건 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조국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왜 70여일이나 지난 다음에 하냐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월에 당국대, 부산대 등 이제 학교 관련된 수사는 쫙 다 했어요. 그때 서울대도 압수수색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어디를 했냐? 환경대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인트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 관련돼서는 그때 했는데 왜 유독 로스쿨 관련돼서는 지금 볼까? 그러면 학교 관련된 게 포인트가 아니라라는 데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돈하고 관련된 거라는 거. 돈이다. 이 네. 압수수색은 돈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봐서 이게 학교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트가 있구나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국 교수가 2016년 서울대 재직할 때 코링크피 설립은 이미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WFM이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와 관련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 ATM 기계로 돈을 보내고 하는 거는 수석이 된 다음에 얘기이지만 그 전초가 됐던 사모펀드의 설립은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관련된 자료가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정황 증거를 다른 데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국 장관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 어디서 들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서울대.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냥 하드웨어만 들고 온 건지 혹시 네트워크도 여전히 학교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서류 작업을 하면 연기가 돼서 집무실에 있는 PC에도 뭔가 저장이 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는 하드웨어 외에 막 교체하고 뭔가 증거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상의 여러 가지 코링크 설립과 관련돼서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흔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관련된 게 이 계좌 수색하고 관련돼서 연계가 돼서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가 돼 있었지만 왜 뜬금없이 70여일 말에 그때는 환경대학원만 해놓고 왜 로스쿨 이게 인턴 예정 증명서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링크피 설립 시기와 맞닥뜨려서 뭔가 컴퓨터에서 증거 자료가 나올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집에 있는 PC에는 없지만 서울대 연구실에 있는 PC에는 뭔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죠. 돈과 관련된 문제다. 펀드와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나 자본시장위반법, 뇌물법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피 그리고 WFM 차명 주식 보유가 조국 전 장관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한 시민단체가 정경심 교수에게 손편지를 독려하는 운동도 시작이 돼서 이게 논란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위문 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정식 명칭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줄여서 개국본.
개썸이라고 해서 제가 좀 발언하기에 좀 머뭇머뭇되는데 개국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 개국본이 정경심 위로 손편지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을 잊지 말자. 작은 손편지가 고통을 견디게 해줄 것. 주소 경기도 의왕시. 구치소 주소죠. 수임번호 3땡땡번 뭐 이렇게 되고 있다. 회원들이 편지 봉투 인증샷을 올리며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용은 조국 가족의 큰 빚을 지고 있다. 눈이 불편하시니 글씨를 크게 쓰자. 희생을 잊지 않겠다. 하루 만에 댓글이 100여 개가 현재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나 소장님. 네. 정말 정경심 교수가 뭐길래, 조국 교수가 뭐길래 이렇게 정말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셀럽인가, 정 교수가 셀럽인가, 유명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영웅인가, 우리 유관순 같은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손편지까지 쓰면서 위로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생각해봤습니다. 정 교수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지금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검찰개혁을 하는데 남편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고 여자고 지금 아픈데 죄도 없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저도 사실은 응원합니다. 그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18명이나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의 사람이 아니라 로펌에 가보지도 못하고 변호사 한 명 부르기도 힘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법 지키고 살면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법 지키면서 살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거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 교수가 정말 약자입니까? 지금 변호사 18명이고요. 남편 저희랑 다른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경심 교수를 약자라고 하면서 그녀를 응원하기 위한 저런 손글씨까지 쓸 수 있을까? 뭐 공지영 씨 같은 경우도 또 이번에 한 번 더 닷새만 더 버텨달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뭐 자유입니다. 누구나 언론에 자유가 있으니까 응원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고요. 저희 지금 이 문제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을 개국본에서 좀 개국본에서 좀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의 계좌 압수수색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관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원고 제2제3의 인원고 피해 사례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저자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지지를 강요했다라는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까지 벌였는데 그 조사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교 교사의 조국 옹호 답변 강요 논란. 서울의 A고교 학생 학부모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B 교사가 1학년 사회 수업 시간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발언했다. 정치 편향 수업을 했다라는 의혹을 학생과 학부모가 먼저 제기를 한 거예요. A고등학교 교사 B씨가 문제의 수업 당시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우리 조국이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혼잣말이라면 그나마 좀 논란이 덜 하겠는데 지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명해서 김병민, 검찰개혁을 우리 조국이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허은아, 검찰개혁을 우리 조국이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라고 개별적으로 지명해서 답변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의혹 때문에 교육청까지 나섰어요, 결국에. 그러나 교육청의 신용만 낸 조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의혹을 조사했는데 B 교사는요.
시사 사례를 수업 소재로 사용했을 뿐 조국 전 장관 옹호를 위한 수업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정치적 중립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라라는 말만 했을 뿐 조치 없이 조사를 급마무리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해명은 수능 앞두고 학습 분위기 해칠까 봐 부담돼서 학생들보다 조사 안 했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문제 발언은 1학년 사이 수업 때 나왔다. 수능이랑은 너무나도 멀리 남았다. 1학년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해명도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앞서서 인원고에서도 해당 교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발언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이분은 사회교과서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것의 문제죠.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교사의 입장들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문화 속에서 그 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학생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부 진보 교육감이 있는 학교,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체 상당히 많은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교조 교사들이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문제가 됐을 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피성 조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큰 시험이 앞두고 해서 약했다. 혹은 인원고 교사조차도 10일이나 늦게 불러가지고 이런 취업 수건 시간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도 시험 뒤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학부모 입장에서 예민한 학부모 입장에서나 또 그런 것을 매일매일 수업 속에서 당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교육청의 조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특히 진보 교육감이 있는 학교일수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어떤 것이 교사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견이고 수업에서는 그 의견과 그 비슷한 사회적 또 역사적 국어 이런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교사는 허은하 소장님 소명서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리면 학생들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허은하, 우리 조국이 검찰개혁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라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고등학교를 진학한 1학년 신입생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번에 따님 입학하셨잖아요. 딱 그 1학년이잖아요. 딱 1학년. 고교 1학년 입장에서 교과서까지 직접 썼던 선생님이 야, 우리 조국이 검찰개혁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허은하 말해봐 네가. 아이들이 보고 있고 야, 그렇게 큰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본다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조국이 해줘 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만약에 그런 답변을 못한다면 얼마나 학생이 괴로웠을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우선은 스타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저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은 첫 번째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조국이 해야겠어 했을 때 그 조국이 무슨 조국인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국이? 네, 그 조국이라는 게 대한민국이냐 조국 장관이냐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알았다면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내가 아는 조국은 그 조국인데 라는 갈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이런 걸 물으실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가 선생님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만들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내가 스타로 생각하는 내가 믿을 만한 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나도 좀 더 공부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이신데 저런 거 물을까봐 걱정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 질문 받았던 학생들의 그 황당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이 왔다 갔다 했었을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엄마 입장에서도 정말 짠해서 못 보겠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도 아마 허은하 소장님의 그런 심정 때문에 그렇죠. 제기한 것이다라고 예, 보세요. 집에 와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요즘 아이들은 엄마하고 상의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조국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최재형 변호사님. 네. 교육청의 해명도 지금 논란인데 그냥 연수를 실시하라 라는 게 사실은 저도 회사 내에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과 또 김진희 간다 취재를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큰 결정은 아니지만 저는 권한은 많이 없습니다만 위치에 있을 때 고민을 하거든요. 가장 쉬운 조치가 뭔가 있으면 그럼 그쪽 교육시켜서 잘 말해서 네. 잘 하라고 그래. 그거는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다니는 중학교에 학폭위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그건? 학원에 학교폭력, 아이들끼리 학교폭력.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막아보자. 예, 어떤 재판을 하는 그런 법정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학폭에서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생기면 어떻게든 처벌하고 그러려고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연수하라? 이건 뭔가 제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해명이 1학년 사회수업 때 나왔는데 왜 학생들 불러다가 진상조사 안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능을 앞두고 학습 분위기 해칠까봐.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학년이 1학년인지 고3인지도 교육청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물론 뭐 수능을 앞두고 학습 분위기를 해칠까봐 저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교사에 대한 어떤 징계나 어떤 결정을 수능 이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정은 수능 이후에 하면은 어떤 수능을 앞두고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염려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할 때는 어떻죠?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교사와 교감, 교장 얘기만 듣고 학생 측의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가정적으로 교사 연수회에서 교육감이 그 교사에게 우리 윤 총장님이 조국 장관 수사해야 되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그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결국 이것은 사실은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 31조에 보면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교원의 지위도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만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권리, 수업 교육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그럴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축소돼 있고 오히려 교사들의 이와 같은 일부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저 또한 학부모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예, 이 학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대안학교에서 이른바 정치 편향 수업이 이루어졌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불거진 건데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A 대안학교, 이런 것처럼 일부 교사들이 편향된 정치 성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제기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B씨 대안학교 선생님인데 11.6은 박정희가 여대생과 통기타 치며 시바스 리갈을 마시다가 죽은 사건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인 장교 출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라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 행정직원 C씨는 학생들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내용이 담긴 칠판에 특정 정당 비하 문구를 써서 붙이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A 대안학교 측 입장도 소개해드립니다. 조사해보고 문제 있으면 시정하겠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 장관님, 네. 아까 그 학교도 그렇고 이 학교도 그렇고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성적이라든지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는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시가 수습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냅니까? 우리 자식 정말 반듯하게 키워주십시오. 믿고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한학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네. 정규 과정에 그러니까 인가받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38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서울의 한 구의 구민수 전체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냥 공부 자체를 뭐 가정 형편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규 학교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몸이 아픈 거라든지 또는 뭐 본인의 홈스쿨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제 학업을 중단을 하게 됐기 때문에 대한학교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한학교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국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도? 예, 네. 이번 이 학교에도 서울시에서만 55억 원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던 경력이 있는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달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학교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얼처겁게 가르치면 부모님들은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팩트와 주장을 구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사실관계는 이런데 이제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고등교육이에요. 하물며 중등교육에서는 가급적 주장은 배제를 하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업적 중에서 북한하고 달리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는 채택을 했다. 시장 경제는 채택을 했다. 다만 이렇게 본인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이런 일은 했다라고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공과는 판단하도록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제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됐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수치로 가르쳐주고 다만 죽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은 학생들이 공과를 판단하도록 해주는 게 예. 이거거든요. 풍부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무슨 시바스리가를 보다가 뭐 어떻게 뭐 통기차. 정말 그 진짜 저작거리에서 하기도 힘든 이런 얘기를 힘들게 학교 중단을 하고 대한학교를 찾아간 그 학생들에게 했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먼저 안 게 아니라 학생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A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최진용 변호사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 교사에게 이런 일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은 그건 답정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도 우리 아이 반듯하게 키워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 김 장관이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제도 자체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취재할 때 김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 계실 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귀한 제도인데 그 제도 하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면 학부모의 주장대로 일부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분명히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아까 짚어주셨군요. 김 장관 말씀 네. 중에 그 학교에 55억을 지원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안학교 보조금 55억. 그 중에 네. 그 학교에 가는 거는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대안학교에 네. 그렇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학교에만 마치 50매덕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이번 독도 헬기 추락사고의 유가족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앞서 KBS가 독도 헬기 이륙 영상을 확보하고도 이 구조대와 경찰 측에게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유가족들이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현장부터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뭐가 무서워하니까 나는 카메라 있으면 농담이죠. 맞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KBS는 충격 없이 거짓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또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를 뚫어주는 거예요.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마세요.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유족들한테 굉장히 어떤 아픈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KBS 사장 양승도 사장이 사과를 위해서 찾아갔지만 유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사과를 거부해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분명히 양승동 사장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러 직접 찾아갔지만 유가족들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저는 100번, 1000번 유가족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실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국민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3명이 함께 와야 된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승동 사장이 와야 되고 이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가 와야 되고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하는 직원이 함께 와서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영상을 왜 감췄는지 유가족들의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고요.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2번 다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정부를 약속하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헬리콥터가 응급하게 구조하다가 추락했던 것은 결국 누구의 주체로 운영했던 헬리콥터입니까? 전부 다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서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했던 헬리콥터에 이러한 시민들은 믿고 탑승을 했다가 정말로 목숨을 안타깝게 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얘기했던 건 단 1분 1초의 골든타임이라도 살릴 수 있었다라면 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을 촬영했던 KBS 직원이 가지고 있던 영상물을 신속하게 협조하고 이야기만 나눌 수 있었더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구조하고 수색하고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골든타임은 당연히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바다에 싸늘한 죽음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아직 시신도 못 구하고 있는데 KBS가 그때 헬기가 떠서 어디로 갔는지 그 영상만 거짓말 안 하고 구조대가 4번이나 요구할 때 3번째라도 늦게나마 줬으면 우리 아들, 딸 죽음이라도 내가 직접 볼 수 있었을 테라는 울분이 있는 거죠. 그런 울분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영상 휴대전화에 대한 영상을 틀었는데 결국은 독도의 헬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게 되는 아주 짧은 영상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영상이 전부 다였겠느냐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포렌식 분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제출된 휴대전화를 보니까 이 촬영했던 직원의 KBS에서 지급했던 휴대전화는 있는 것인데 그 직원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금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 의혹의 의혹, 혹시 있었던 영상이 삭제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우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주체는 KBS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들어가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게 비단 한 번 일어난 일이면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KBS가 자칫 잘못 실수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재난에 관한 이 재난 주간 방송사가 지난 봄이었나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게 됐을 경우에도 이런 산불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그 당시 김재동 씨가 출연하고 있는 그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물려서 엄청나게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 김재동. 오늘 밤 김재동을 제가 그 당시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한 보도 전문 채널에 출연해서 저도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산불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응급한 상황에서 재난 주간 방송사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시간에 오늘 밤 김재동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분노를 그 당시 표출했습니다. 예.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책임을 지고 바로잡아야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서 물러나거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 없이 오늘 밤 김재동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이번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여기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게 될 것인지 현재 양승동 사장의
체제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들이 그때 당시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소 방송 측이 KBS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결국에 KBS 9시 뉴스에 나온 영상만을 KBS가 공개를 해서 이것 또한 유가족들의 비판과 울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반응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는요, 자기 일을 해서요, 살인자 중인 거예요. KBS! 압수수색 그럽니다. 압수수색 해주세요. 자, 강서소방서가 3개로 나눈 20여초 분량 KBS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헬기가 독도에서 착륙하고 이륙하는 장면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온 화면은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환자를 헬기에 태우는 모습, 추락 장면들이 미포함돼서 지금 유가족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지난 2일 KBS에서 공개한 영상과 결국은 동일했다는 거죠. 영상을 확인한 실종자 가족들은 이미 다 아는 영상을 왜 또 트느냐, 가족들을 다 한 번 더 죽이는 일이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원본 영상을 확보해야 된다. 경찰에게 똑바로 전달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단독 보도에 대한 욕심은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과 윤리도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장이 가서 보여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는 사과에는 급급했지만 유가족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영상에 대해서 저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만 압니다. 한 장면이라도 내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보내놓은 그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언론에 비춰지는 앞으로 무언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화가 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저도 표현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몽골 헌재 소장, 그리고 은수미 시장, 황교안, 유승민 두 대표, 그다음에 엠넷의 프로듀스 101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통역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재 소장이 2차 피의자 조사 받은 뒤 오늘 새벽 일단 풀려났습니다. 어제 오전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체포돼 11시간 동안 재조사를 받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의자에 편안하게 기댄 채 손짓까지 해가며 진술을 하는 모습이 헌재 소장답게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 1차 조사 당시에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어제 조사에서는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를 넘은 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는 소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Do you admit the sexual violence? Do you think this occasion will be a diplomatic problem? 원래 내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했었지만 추가 조사 등을 위한 열흘간의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 도르지 소장과 함께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몽골인 동승자 A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3일 성남시 한 문화행사에 한 참가자가 김일성 사진으로 만든 배지를 달고 등장해 논란이 인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1,200만 원을 후원한 행사였고 은수미 시장의 축사가 콘서트 팸플릿에 실렸던 만큼 은 시장이 행사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 이에 은수미 시장은 철진한 색깔론으로 시정을 바로막지 말라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앞으로 시 보조사업이 행사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는지 사업비의 집행은 다르게 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 대진현 강부 이모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편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만에 작성된 것으로 난파 간첩으로 36년 복역한 전향을 하지 않은 장기수의 책을 읽은 소감과 함께 대사관저 난입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면 물론 함께 계시는 분들이 이 시대의 안중근이라며 잘 챙겨준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씨의 편지가 공개되자 내진현 SNS에는 그대가 진정한 애국자다. 국회의원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했으니 훌륭하다는 등의 격려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간판까지 바꿀 의지를 내비치며 범보수권을 향해 보수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새로운 집을 짓자는 보수통합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다만 개혁적인 중도보수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변혁의 계획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황 대표가 보수통합 시점은 12월은 돼야 할 것 같고 1월이 될 수 있겠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내놓은 상황. 범보수는 물론 무당파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보수통합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 범보수 빅텐트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보수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유승민 의원 개를 둘러싸고 보수통합이 있는 것 아니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나왔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이를 보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황 대표가 진짜 보수통합의 의지가 있다라는 해석. 두 번째 해석은 황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다가오자 본인에 대한 리더십 위기를 계속 나왔던 보수통합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선. 어느 곳을 보세요? 뭐 저는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의 리더십 위기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인재 영입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 안팎의 자범들이 있어서 의제를 좀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 문제가 당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자기 리더십을 세우지 못한다면 큰 틀에 내년 총선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빅텐트론을 꺼냄으로써 의제를 돌리고 또 그동안에 최근에 자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표로서는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답답함, 또 초조함. 어쨌든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보더라도 총선에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충과 자기 전망 또 의제의 변경을 통해서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황 대표 발언 중에 김정은 장관이 당 간판도 바꿀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판을 바꾼다는 게 당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의 간판 스타는에서 내가 물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간판이 무슨 간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데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거기에 뭐 뜻있는 사람들 다 모여 해서 자유한국당 이름하에 다 모이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헌법의 가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지킬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자유한국당으로만 다 모일 필요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제3의 지역이든 뭐 제4의 지역이든 함께 하자. 그러니까 당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뭐 꼭 내가 주축이 돼야 되고 당 대표고 나 밑에 헤쳐 모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뜻을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도 하겠다라는 가치 중심적인 선언을 한 거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 사태나 뭐 또는 안보 문제, 뭐 이동식 발사대 이런 거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 가치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희생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이가 뭐 좀 지켜봐질 것 같고 일단 유승민 대표도 지켜보겠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화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든 저 제주에 있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든 다 간판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진지하게 임하겠다라는 말에 일단 긍정적인 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하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프로듀스 101 원원이죠. 투표 조작 여파가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2명이 구속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 시청자로 구성된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의 한 회원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방송계에서도 시청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지 5일 만에
엠넷이 직접 자사 제작진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구속된 김모 CP는 슈퍼스타 K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연출을 맡아 케이블 방송사를 새로 썼다는 평을 듣는 엠넷의 핵심 간부. 담당 연출자였던 안모 PD 역시 휴스케 시즌 2부터 김 CP와 함께 일했던 만큼 막강한 사내 영향력을 자랑하는 이들의 투표 조작과 기획사 유착 의혹을 수뇌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 이에 CJ E&M 측은 공모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윗선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 조작과 기획사 유착 의혹에 환멸을 느낀 시청자들은 출연진을 응원하기 위해는 100원의 투표값을 돌려달라며 투표하는데 100원 내야 되는군요. 유료 문자고. 이거 공짜가 아니었어요. 공분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내중을 기만한 엠넷에 중징계를 내리고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이른 아침도 춥고 해가 지면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들 몸 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아침과 저녁에 또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마세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